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이야기를 하죠. 전세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사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집값이 오르는데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을 올리는 건 실수요들이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올려요? 초창기에 진짜 정보 빠른 투기꾼들이 황금성 좋을 때 먹고 올려서 빠지고, 그거 보면서 추격 매수들이 들어가서 지들이 비싸게 샀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고, 그래서 더 큰 바보 샀다가 막판에 누구를 무는 거예요? 실수요를.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건 누가 올린다? 갭투기 수요들이 올린다. 그렇다면은 갭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세고, 두 번째가 금리죠.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뭐 전세 나가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메꿀 경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전세가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전세 자금 대출 요게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막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했고, 문제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죠. 뭐예요? 전세를 건들지 않았다. 전세는 실수요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수요죠. 99%가 실수요다. 그 중에서 전세 아닌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매매 자금에 보탠다든지, 혹은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한다든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돈이 없으니까 주인 전세로 나중에 받겠다든지, 혹은 부모 전세 해가지고 증여하는데 증여세 조금 덜 내고 나중에 전세금을 몰래 증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나머지 한 90% 이상은 진짜 제대로 된 전세다. 실수요는 맞아요. 실수요가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 전세에 사는 게 맞는 건데, 1억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전세에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명, 이 중에서 5억까지 가진 사람이 20명, 그리고 10억까지 가진 사람이 5명,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1억짜리 집에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30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20명밖에 없으니까 요 30개 중에서 안 좋은 10개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데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5억짜리 30개를 내놔도 전세자금 대출을 80%를 대주면 1억 가지고 있는 1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5배로 늘었죠. 그러면은 요 30개에 5억 들어가고도 사람들이 70명이 더 찾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5억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예시예요. 25억으로 진짜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면 여기 한 10억, 15억 막 이렇게 올리더라도 여기서 2억, 3억 가진 사람들은 계속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30개가 5억에 내놓고 전세가율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자기 돈 써서 갭투기를 했다. 그런데 얘가 막 전세가 10억씩 나가기 시작해요. 전세가 10억 나갔는데 내 돈 2억 들어가던 게 오히려 3억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3억 가지고 뭐예요? 갭투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살 집은 더더욱 없어지고,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갭투기꾼들이 내가 전세가가 10억인데 이걸 어떻게 7억에 팔아요? 12억 이상은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이 집값 폭등의 폐해 중에 하나였고, 그 커다란 폐해의 전세값 상승의 핵심이 됐던 것들이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한 거 아니죠? MB 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까지 그 3개의 정부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 왔으니까 전세자금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억 가지고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5억 가지고 25억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25억짜리 들어가려면 20억 받아야 되는데 20억 받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 버렸다. 자, 다시 볼게요. 월 300씩 벌어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있었다. 그래서 3억 정도 대출 받으니까 여기서 한 30만원 정도 나가더라. 그래서 270만원으로 생활할 만하다. 여러가지 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2%에서 1%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자 나가는 게 반토막 되니까 6억까지 받을 수 있죠. 똑같이. 그래서 6억을 받고서 30만원 이자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갭투기가 판을 치기 좋은 세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까 3억 받던 사람이 6억 받는데 이제는 6억 받던 사람들이 다시 3억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면 부담이 커지니까. 무리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단계 낮은 집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계속 뭐 집값 오른다, 돈 모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전세가 올리는 거 다 내주고서 얼마나 거기서 사냐.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세 매물 우리 동네는 줄었는데요. 거기 어디 3기 신도시 들어오는 지역들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다 서민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도 축소하는 전세들 보면 어때요? 전세대출 잔액, 자 20대가 지금 24%로 늘었어요. 몇 년 만에. 왜? 월세 살아도 되거든요. 2천에 50짜리 산다고 합시다. 2억짜리는 예전에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요즘에 막 대출 엄청나게 해주죠. 그랬더니 대출을 막 잔뜩 끼고서 받아봤더니 한 요 중에서 1억 6천은 전세대출 받고 80% 나오니까 한 2천은 신용대출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월세보다 비쌌는데 요거 신용대출 2천 해봤자 한 20만원 나오고 요거 1억 8천 해봤자 한 30만원 나온다. 그러면 50이죠. 근데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전에 한 60, 30 뭐 이 정도 나왔는데 금리가 반토막이 났다. 30, 15. 이게 더 싸네. 이런 식으로 전세 들어간 청년들이 되게 많다. 어떻게 돼요 지금 다? 20대, 30대. 대출 잔액이 다 늘어나고 있죠. 모든 세대에서. 아니 내 집 마련 많이 한다면서요. 근데 왜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요? 저게 다 뭐예요? 전세가 막 올려서 그렇게 된 거죠. 저금리니까? 아이 그래 조금 더 빌리지 뭐. 금리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금리 올리면 저거 다 박살난다. 왜? 대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집주인이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넘어가면 더 이상 못 올린다. 그게 지금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이 오래돼가지고 상승폭이 쭉 올라가다가 보합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가 봐요. 떨어지겠죠. 역전세는 아니? 머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렇게 전세를 많이 내줘서 전세대출을 잔뜩 내주니까 은행권에서도 돈이 없다. 왜? 은행권에서는 바젤3 도입이 보통 다 리먼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도입이 됐다. 이제서야 도입이 되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나 예대율 같은 거 맞춰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빌려준 돈이 미래 손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전세는 돈으로 빌려주고 그 돈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미래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깡통전세 하면 뭐예요? 경매 넘겨버리죠. 세입자한테 피해 넘겨버리죠.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집주인한테 질권 설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한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출 중에서 이자율이 높지 않죠. 한도는 많이 잡아먹죠. 은행에서는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딴 거 빌려주면 수익이 막 5% 6% 나오고 전세자금 대출은 막 2% 3%밖에 안 나온다. 근데 마음껏 빌려줄 수 있을 때는 얘도 수익 올리고 얘도 수익 올리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이율로 빌려주는 게 좋죠.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부터 막는 거예요?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집값 떨어지면 보장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 리먼이 그래서 망했는데. 자 그런데 전세대출 규제 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냐?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주담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뭐가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세가 올려가지고 갭투기 수요들이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규제를 들어가는 거죠. 아직 뭐 확정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라든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줄인다. 보증 한도를 줄이면은 은행권에서도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대출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심사 요건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DSR이죠. 무너지더라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집주인한테 질권 설정되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집주인 DSR을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지금 뭐 때문이다? 핵심은 갭투기는 계속된다. 지금 뭐라 그래요? 20대에 70%가 갭투기로 사고 30대에 50%, 10대는 97%가 갭투기로 산다. 이 3%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들은 대부분이 뭐다? 편법 증여 형식으로 받은 거죠.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양도를 한 거죠. 10대가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로또 당첨되나요? 10대한테는 로또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예요? 다 부모 거 받는 거다. 대부분이. 그거 아니면 뭐예요? 플러스 한 30대 정도 돼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도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집을 사려고 한다. 이거는 폐해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지금 내 집 마련 다 막히더라도 일단 집값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집 마련 하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그리고 집값 뛴다는 거 뭐 동두천 이런 데 가봐요. 갭투기가 66% 뭐예요? 다 1억 미만 갭투기지. 그러니까 갭투기 비중만 봐서 안 돼요. 저거 대부분 1억 미만이죠. 그렇지만
전세자금 대출 레버리지로 전세가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해야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 역전세가 나게 되면 누가 제일 타격을 입느냐? 다주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갭투기꾼부터 타격을 크게 입게 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정해놓고 막는다든지,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다주택 투기꾼들한테는 보이스보다 센 개념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들 많이 못 올렸는데 이중 가격 형성됐다고 하고 그만큼 떨어질 때까지는 버티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사업자는 세금 부담도 없었는데 터지게 되는 거죠. 이거부터 막았어야 된다. 자, 그런데 뭐예요? 15억 주담대는 안 되고 20억 전세는 되는 대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뭐예요? 전세가 상한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15억 주담대 안 되고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됐죠. 9억 미만 비중에 대해서는 40%고, 이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도 한 5억까지는 80% 해주고, 여기서 뭐 1억 단위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70, 60% 이런 식으로 줄여라. 그러면 전세가 상승 막을 수 있다. 하다못해 DSR을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아파트한테까지 도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막을수록 고가 아파트 상승률이 반대로 되면서 더 키울 수가 없죠. 대출이 안 나오면 그만큼 전세를 못 들어가는 거고,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갭은 커지고, 그러면은 갭투기 수요들도 부담이 커지죠. 역전세 걱정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깡통전세가 43%랍니다. 그리고 매매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된다. 43%가 갭투기인데 이 중에 12%는 깡통전세고 48%는 70%가 넘어간다. 전세가율이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12.4% 8분의 1이 깡통전세다. 그리고 깡통전세 위험 비율을 보면 위험만 따져도 다 이 정도 수준은 나오더라. 깡통 터지면 갭투기꾼들 뭐예요? 경매 넘겨버리고 가버려요. 왜? 2억짜리 집에 전세 1억 5천 받았는데 집값이 1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세금 내주려면 내 돈 생돈 5천 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집 포기해버리고 말지. 깡통전세 위험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를 그렇게 많이 대출을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대출 얼마나 막는데요? 내년에는 증가율 4%래요. 내년 증가율 4%면은 은행권에서 뭐부터 줄일까요? 집단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3개부터 줄일 거다. 내년에 집 사기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막히니까 전세가 올리기도 힘들어지고, 주담대 막히니까 팔리지도 않고, 집단대출, 입주장, 그 다음에 분양장 이런데 중도금 잔금 안 나온다. 결론 뭐예요? 전세가 상승은 오로지 뭐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 아니에요. 오로지 3월 5월 금리 떨어지니까 5월부터 전세가 상승이 급격히 늘어났다. 전세가 상승은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전세가를 올려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이 줄어드니까 다시 매매가를 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게 51.5%였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다. 거래량 상반기까지 많았고, 이거 다 뭐예요? 전세 끼고 전세가 올려서 어떻게든 집 살려고 했던 것들이죠. 저런 거 다 막히고 갭투기꾼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작살난다. 전세가 떨어지는 게 금매 나와서 몇 군데 매매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파산은 늘었죠. 파산 엄청나게 늘었으면 경매도 늘어나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이제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판을 치고 막 카페 가서 판 치고 막 청원 올리고 왜 그 난리 치고 있을까요? 여유로우면 그렇게 못해요. 조금만 떨어지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 거다. 요거 조금만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예전이랑 다르게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